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대만의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중국 본토에서 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이곳은 일찍이 그 오스트로네시아의 그 원주민들이 그 한족들이 이주하기 한 8,000년부터 거주하던 오랜 섬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의 어떠한 무역을 할 수 있는 중간적인 지점에 위치했고요. 바로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1624년에 이 섬을 점령을 하고 1661년 정식 그 왕조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이 권력을 이 한족에게 물려주게 되기까지 이 지역은 이제 식민지로 지배를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인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몰아낸 사람은 그 정성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정성공은 이 정지룡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이 당시에 해외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정지룡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에 일본의 그 가신의 딸과 혼인을 해서 출생한 이 자녀가 정성공인데, 이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자 이 청나라에 대항해서 이 명나라의 그 가신들이 저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성공입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에 패해서 쫓겨가지고 이제 대만 섬으로 왔고, 이미 그 대만 섬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네덜란드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이제 최초의 한족에 의한 왕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한 3대 후에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다시 대만이 이 청나라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대만 섬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기까지 이 대만 섬을 이제 일본이 이제 식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중화민국으로 이것이 다시 복속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오스트로네시아 원주민들이 한족에 앞서서 8,000년 전에 이미 대만 섬에 거주했던 것이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시기에 중국 대륙에서 한족들이 이주하면서 대만은 다민족 국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4개의 이민 집단이 존재를 하는데, 원주민, 하카인, 민난인, 그리고 외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카인은 중국 북방 지역에서 살다가 광동 지역으로 이렇게 중국 남부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대만 섬으로 이주한 이주민이고요. 또 민난인은 그 후젠성에서 살던 이런 한족들이 대만 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카인과 민난인을 합쳐서 본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주민과 같은 개념이죠. 이러한 선주민의 일종의 대비되는 집단으로 외성인, 외부에서 왔다라고 해서 이런 외성인들인데, 이들은 1945년 중국이 다시 대만 섬을 지배하게 되면서 중국 대륙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1949년 중국에서 이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하고서 이 장개석이 그의 지지자들과 이제 대만 섬으로 이제 일종의 피난을 하게 되죠. 그 수가 한 1,5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록 인구 면에서는 본성인보다 작은 수이지만
이들이 이제 군사, 정치, 경제 면에서 이제 지배 세력이 돼서 1990년 민주화가 될 때까지 이제 국민당이 계속해서 어떤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카인과 민나니는 이제 먼저 와서 정착을 했던 그러한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민나니는 인구의 75%를 차지할 만큼 다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구 면에서는 소수지만 권력 면에서는 강한 외성인들에 의해서 다 같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그 인구 구성을 볼 것 같으면 민나니는 71%, 그리고 외성인이 15%, 하카인이 12%, 원주민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원주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한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들이 같은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주의 시기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의 또 다른 다민족 집단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주민은 가장 또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외성인은 인구 비율이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대만에서 가장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 원주민을 제외하고서 이 민난인, 하카인 그리고 외성인 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그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대만이 1980년대 이후로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 결혼 이주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더욱더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더욱더 명실공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만에서의 다문화 정책은 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그리고 또 외국인 그리고 또 대륙 배우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주민과 하카인은 이들을 하나의 소수 민족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그런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외국인과 그 대륙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민자 통합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결혼 이주 여성은 신이주민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이제 대만의 대만인의 그 배우자 또 어머니 또는 가족으로 동화하려는 그러한 신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기여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대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배타적인 차별 배제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만인은 해외로 이주를 시작한 것이 이제 20세기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화교와 마찬가지로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했고요. 일본이 대만을 이제 강점하고 있는 시기에 대만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또 이주를 해서 노동자 또는 또 강제징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은 조선과 또 대만을 식민지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식민지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많은 이주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외로 나간 그 화교들은 해외에 그들의 화교 공동체를 건설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이들은 전통적으로 화교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처럼 이 거주국에서 바로 그들의 이제 이 상업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대만과 이제 외교를 이제 단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중국 국적이 이제 박탈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대만 국적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죠. 또 당시에 이제 대만은 중국과의 어떠한 체제 경쟁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화교들을 대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또 해외에 있는 화교 학교에 또 재정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는 사실 처음부터 대만 출신들이 아니죠. 우리는 19세기 말에 이제 이모군란 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일본과의 전쟁을 참전하기 위해서 올 때 이러한 주로 이제 상동성 출신의 이러한 중국인들이 노동자로 이러한 군인들이 따라서 오게 된 것이 이제 한국 화교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처음부터 대만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한국이 이제 중국과 이런 국교를 단절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같은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연과 중국 대륙이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대만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이 화교는 이러한 대외 무역에서 상당수를 차지할 만큼 큰 경제력을 행사했지만 일제 강점기와 또 해방 후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강한 탄압을 받게 돼서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00년 초기만 하더라도 한 2만 명 정도로 화교 인구가 줄었다가 이제 다시 또 화교들이 또 이제 한국으로 귀환하는 수가 늘면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한 5만 명 정도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대만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영주권자의 지위를 갖고 생활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이 차별과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대만인은 또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또 이민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많이 갖게 됐고, 또한 또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화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화교에 대한 차별 중에는 이제 화교들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한다든지, 또는 중국의 어떤 음식들의 가격을 통제를 해서 어떠한 인플레이션에 비교해서 중국 음식의 가격을 이제 여전히 낮은 가격에 유지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중국 음식점에서는 이 어떤 이 밥 요리, 어떤 면만 팔 수 있지 어떠한 밥 같은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한 요리를 이제 팔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상당한 차별이 있었죠. 이러한 차별을 피해서 해외로 또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한국의 화교가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이미 있는 그런 화교의 공동체로 또 진입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중국의 화교는 상당히 지연과 혈연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화교 출신들이 이제 진입하기가 또 어려운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중국 음식점을 또 열 때 우리 한인들을 상대로 또 장사를 하는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한국에서 차별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가서 거기서 또 다른 또 같은 화교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인을 상대로 이 장사를 하는 이러한 상당히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인은 상당히 한국인과 유사한 하나의 이민자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갔던 시기가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됐고, 또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로 이렇게 이주한 이주민들이 고학력의 중상층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이들이 공통적으로 또 자영업에 많이 종사한다는 거. 그리고 또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 상당히 열심이어서 자녀들을 이제 대학 교육이나 전문직으로 이렇게 길러내는 면에서 한국인과 대만인 간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만이 좀 더 한국보다 앞서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러한 변화들을 일으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기 유학, 이 조기 유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아마 1980년대 또는 1990년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이 조기 유학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패러슈트 키드라고 부르죠. 낙하산 아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와서 낙하산에서 자녀를 떨구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와 또 어머니가 같이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대만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러한 조기 유학을 이제 우리 한국인이 하기 전에 먼저 대만인도 해서, 그래서 사실 이 대만인과 한국인은 이렇게 이주의 시기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유사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 특히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는 서로의 공감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친해지는 그러한 또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2002년에 2002년이네요. 처음으로 이제 연구년을 캐나다의 그 토론토 대학교로 갔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아주 친하게 지낸 학부모들이 대만인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이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면에서 어떤 공통점들이 있던 것이 서로 간의 친밀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980년부터 2010년에 있어서의 대만의 어떠한 밖으로 나가는 이주와 들어오는 이주를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지금 이 회색으로 칠한 것이 이제 밖으로의 이민이죠. 이출. 그리고 검은 선이 이제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준다면,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주는 줄고 갈수록 줄고 대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민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전통적인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만인의 그 교민의 수가 한 1,7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이제 다수가 이제 북미,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이 그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변화하게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러한 근대적인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92년에 한 4만 4천 명 정도로 이주민이 급등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가 한 2.1% 정도로 이제 뭐 한국보다는 낮은 수치이기는 하죠. 이렇게 대만에서는 뭐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시아의 그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렀었잖아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네 개의 국가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부족한 인력을, 외국 인력을 통해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데, 대만의 이런 외국 인력 정책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 외국 저숙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억제했던 그런 거부기가, 그 다음에 그 80년대 중반에 거쳐서 이제 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대만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건설업 같은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89년에 이제 고용 허가제와 같은 이러한 본격적인 외국 인력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1992년에 이런 이주 노동자를 정식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고용 허가제를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게 제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건 2007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보다 더 제도화된 외국 인력 정책을 전개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대만에는 이민서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청과 같은 이러한 이민 전담 부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된 걸 보면 이민과 관련해서는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대만에 있는 어떤 저숙련 노동자들이 수가 한 44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저숙련 노동자가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어떤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허가제라든지 또는 단기 취업 이런 수를 합친다면 국내에 있는 아마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한 80만 명가량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대만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공장 노동자가 한 44만 명, 또 이거 못지않은 그 간병인들 또는 돌봄 노동자들이 수를 따지면 상당한 또 이러한 그 외국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베트남의 이주 노동자가 이런 저숙련 공장 노동자의 44%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수이고, 그 다음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출신 국가의 노동자들이 이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한번 대비를 한다면 큰 차이점은 우리의 경우에서는 중국 동포 또 한족과 같은 중국인이 이러한 저숙련 노동자의 한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율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국의 노동자들이 없죠. 바로 이게 중국과 대만 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 긴장으로 인해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대만으로의 이주가 이것이 취업이든 또는 결혼이든 이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러한 차이가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대만의 경우에서는 이런 이주 노동자가 대만 기업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브로커에 의한 이런 중개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만 정부가 일종의 대만 고용주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이런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를 하면, 이 쿼터에 맞춰서 대만에 있는 브로커들이 이런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그러한 승인을 받은 일종의 공식 기관으로부터 이런 이주 노동자를 이제 배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송출업체, 일종의 라이선스드 에이전시를 우리가 송출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들은 또 미등록 또 송출업체들로부터 이들을 소개를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브로커가 브로커로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게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종의 상업화된 일종의 중개업에 의해서 외국의 노동자들이 대만 기업에 이제 고용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가의 어떤 통제와 개입이 없고 어떤 민간 이런 상업 중개업자들이 이 송출업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송출 비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송출업체들은 만약에 이주 노동자가 이제 도피를 했거나 또는 귀국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말하는 불법 체류 또는 미등록 외국인이 신분이 되면 그들에게 돌아가는 쿼터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래서 이들을 공항까지 데려가서 보내는 이 일을 더욱더 강력하게 실행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상당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대만의 경우에서도 바로 이 마지막에 대만 고용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노동자는 이 브로커들한테 일종의 이 중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리고서 만약에 어떠한 이주 노동자가 이제 도피를 했다든지 그걸 런어웨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도피를 했거나 또는 귀국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쿼터가 줄고 그런 문제가 되면은 이 중개업체가 일종의 그 중개권을 송출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게 규제거든요. 그런데 이 송출업체가 한 12개 정도의 일종의 그러한 그 중개 허가증을 미리 이제 발급을 받는 거죠. 한 개 업체가 여러 개를 해서 하나가 취소가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우회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동아시아 이민자 통합 국제학술대회에서 대만 국립대학교의 페이차리 란 교수가 발표했던 논문에서 Bridge, Bypass and Reroute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바로 이 대만에서의 이러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둘러싼 이러한 그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의 상업적인 외국 인력의 송출 중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대만으로 이렇게 입국하는 그것을 용이하게 만들지만 또한 이것이 많은 또 제약 요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주의 하부 구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Migration Infrastructure. 그래서 이 Migration Infrastructure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이동성을 촉진하고 조절하는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된 기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행위자들의 일종의 집합을 우리가 Migration Infrastructure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송출국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가 있고 뭐 그 중에서 노동부가 있고 거기에서 또 이 송출업자가 있고 또 대만에서의 또 정부가 있고 고용주가 있고 또 그들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또 이 브로커가 있고 이들을 다 연결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의 하부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사실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잖아요. 이들의 어떤 인권의 침해의 문제, 송출의 비리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정부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불법적으로 이 그 송출업을 하고 있는 기관을 회사를 이제 퇴출시킨다던가. 그러면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또 창업을 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어떠한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피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주의 하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외국 인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결혼 중개업도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혼 중개업의 경우는 단지 거기에 관련된 법과 제도 또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규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는 어떠한 그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이것이 이제 이주를 촉진하기도 하고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이주의 하부 구조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대만보다 정부가 이러한 그 외국 인력 송출의 분야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대만에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런데 일종의 한국 그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그 외국 이런 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을 치러요. 뭐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또는 면접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런 노동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소통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 선발 과정을 한국 정부의 기관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송출 비리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결국은 이 송출 비리가 발생하면 송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주 노동자는 그 원래 배정된 일자리를 벗어나서 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 공장으로 가거나, 또는 그 비자가 만기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체류하게 되는 이런 불법 체류의 다시 근본적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바로 송출 비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경우에서는 바로 이 선발 과정을 정부가 이렇게 직접 개입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줄이는 데 비교해서 대만에서는 이거 이제 민간 송출업자들이 이제 맡는 그러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도 이제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겠죠. 사실 한국과 대만은 공통적으로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정부의 어떤 행정력이 강한 그런 곳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직접 이러한 외국 인력의 송출과 채용에 개입하는 데 비교해서 대만은 여전히 민간 업체가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인데, 또 하나의 또 어떤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해서 이 송출 업체들이 또 굉장히 강력한 정치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이들이 하나의 로비 세력이 되고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을 막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대만에서의 중요한 또 이민자 집단이 결혼 이주 여성이죠. 이 대만에서도 이제 1980년부터 바로 이 농촌 지역에서의 어떠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 동남아시아라는 이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이제 신이주민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이제 현실의 대만 사회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대만에 있는 이런 결혼 이민자의 총수가 한 50,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 이민자의 수가 한 30만 명 정도인데, 그거에 비교해서 대만의 이러한 결혼 이민자의 수, 이 중국 대륙 출신이 35만 명으로 62.5%를 차지해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든지 문화 면에서 또 지연적인 면에서 또 가깝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 여성들이 대만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홍콩, 마카오 출신의 또 이주민들이 있고, 비중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한 34%가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수가 중국 대륙으로부터 왔는데, 이들에 대한 대만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아주 좀 완전히 좀 상이한 방식으로 취하죠.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중국 대륙은 이쪽에 공산주의 국가이고 어떤 체제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 대륙 출신의 이 결혼 이주 여성은 좀 더 그들이 대만 사회의 하나의 소속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대만 국적을 취득하는 기간이나 요건이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또 요건이 엄격해요. 한때는 중국 대륙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취업을 또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지금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만에서의 어떤 이주민들이 인구 구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2000년대까지는 남성들이, 이제는 여성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 이것은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또 간병인, 돌봄 노동자들에서 또 여성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외국인 주민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유사하게 이주민 중에서 영주권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 근로자, 이런 수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주민 중에 영주권 소유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주민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지금은 더 높고, 이 여성은 가사 도우미나 개인 간호에 종사하는 그런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만의 국제 이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대만도 한국 못지않게 굉장히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인구가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충원하기 위한 또 이런 외국 인력들의 유입이 지속될 거로 생각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죠. 근데 이것이 이제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 더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여성들 가운데서 좀 고학력이라든지 또는 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을 기피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를 찾기가 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또 국제 결혼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죠. 이렇게 보면 한국과 대만이 더욱더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하죠. 그 다음에 대만의 외국인 주민을 볼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한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전체 이주민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남성의 경우는 어떠한 제조업체의 저숙련 노동자, 또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한국,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 화이트 칼라에 또 종사하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만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이 중국인 남성 노동자들의 입국은 아주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고, 또 중국 대륙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도 일종의 그들의 어떤 소속감에 어떤 의심을 하고 이들이 대만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이나 사회에 통합되는데 더욱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고, 대체로 이제 또 대도시, 그리고 또 어떠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있거나 또는 어떤 공단이 위치하는 곳들에 이제 이들이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죠. 타이페이시라든지 타이페이시에 이제 이주민들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또 지역에 이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만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소수 집단이라고 한다면 원주민을, 또 이러한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은 일종의 이민자라고 한다면, 원주민은 이제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어떠한 고유한 문화적인 권리, 또 그들의 영토와 어떤 생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다문화주의의 원칙에 따르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만에서의 원주민들은 이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말레이 제도의 오스트로네시아 민족의 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원주민이 또 여러 개의 그런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미족, 파이안족, 타이아족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원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집단들도 있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고산족으로 불리는데, 네, 모든 원주민들이 이제 산간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지 또 산지인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의 어떤 의상이라던가 그들의 어떤 문화 예술을 보면 이러한 그 동남아시아의 또 이러한 그런 그 민족들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이들의 어떤 의상에서의 그 색깔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그러한 또 고산족들 그러한 모습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대개 이 그 대만의 그 동부 이 해안 지역의 산악지대에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대만의 지도가 마치 고구마와 같은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고구마의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곳이 굉장히 아주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이 또 이런 그 동남아시아의 그 이런 해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태풍, 아주 뭐 태풍이 한두 번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태풍 시즌이 되면 여러 차례 태풍이 계속 불게 되고 태풍이 지나가는 바로 이 경로가 이 동북 해안 지역을 이렇게 강타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아주 상당히 이제 산세가 험난합니다. 지금 이쪽 지역 바로 이제 보라색 지역 그쪽에가 이제 화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아주 양질의 대리석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산출이 되고 거기에 있는 매장된 대리석만 수출해도 대만을 몇백 년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이 화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바로 이제 타이페이시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이런 산악 지역에 있는데 마치 이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처럼 이 대리선이 산을 형성하고 있어요. 암벽을.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고급 이 대리석, 검은색 대리석이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지른 산벽이기 때문에 아주 경치는 아름답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농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고산족들은 바로 이제 수렵 채취라든지 또 벌꿀이라든가 또는 약초 이런 것들을 이제 캔에서 파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생활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대만에 현지 조사를 갔을 때 또 화련을 좀 시간을 내서 간 적이 있는데 멀리서 웬 이렇게 마치 절벽에다가 어떤 계단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 계단을 타고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어요. 정말로 어디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그런 영화에서 나올 법한 아주 정말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주민들은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족을 일본 정부가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대만 정부에서도 이 원주민들을 이제 그들의 전통적인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는 또 그런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게 상당히 일본과 대만 정부가 하는 게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또 기아로 목숨도 잃고 그리고 또 이 원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 편견
로 인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대만에서 아주 가장 밑바닥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원주민들의 어떤 다문화주의 정책을 이제 전개하게 되면서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죠. 일종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이들의 고용을 증진하고 또 교육을 또 성과를 높이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들의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만에서는 2005년에 원주민 기본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다문화주의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 정신을 대만에서는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이 자기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 야생식물과 균류를 채취하고 광물, 암석, 토양, 채취, 수자원 활용의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나 관습, 경제적 제도, 토지 소유 등등을 존중하는 이런 원주민 기본법을 제정을 하죠. 일본이 홋카이도의 아이누에 했던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일종의 문화진흥법이죠.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문화를 다시 복원하고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지, 아이누 원주민들이 그들의 토지나 또 경제나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교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용허가제라든지 이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과 일본에 훨씬 앞서서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동성애자들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어떤 법원이라든지 어떤 법률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비교해서 대만이 이런 면에서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것에 기인하는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카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도 비록 한족이지만 또 소수민족이고 또 국민당 정부, 그러니까 외성인들에 의한 지배 체제에서 이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카이들의 어떤 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객가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상당히 이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생활 양식의 기본이 되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은 토지 소유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교육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유대인들의 하나의 생활 경제 양식과 유사하다 해서 중국의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카인들은 또 전통적으로 이 반란이나 혁명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는 적어도 중국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지도자들 중에 하카 출신이 많습니다. 태평천국을 이끌었던 홍수전이라든지 또 중국의 어떤 중국 뭐라고 할까, 우리 중국의 대부라고 하는,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 그리고 또 덩샤오핑, 또 리덩후이, 마잉주, 또 싱가포르의 리콴유, 이들이 다 또 하카 출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는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고, 또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많은 혁명가들, 우리가 스탈린과 또 끝까지 경쟁하다가 결국은 처형이 됐던
또 그 지도자가 있죠. 굉장히 아주 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같은 지식인이었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 출신 중에서도 이러한 혁명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 일종의 이런 이주민들은 그 일종의 아웃사이더의 성향을 갖거든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가 못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니까 주류 사회를 일종의 아웃사이더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 주류 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사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유대인이나 학카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상가 또 혁명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도 유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카인은 그 민난인에 비해서 더 늦게 대만섬에 진출하다 보니까 선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중에는 이 학카인과 또 민난인 간의 갈등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지리적으로도 구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카인들이 그들의 어떤 고유한 언어나 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을 만큼 서로 이렇게 왕래가 없는 이런 고립된 정책을 펼치게 되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 그 국민당의 이제 잔존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본성인이 되고, 본성인이 비록 인구는 더 늦고 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왔던 선주민들을 지배하는. 근데 인구수에서 부족 열세에 물리니까 그걸 군사력으로 강압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폭발한 것이 1947년 2월 28일. 이것을 이제 대만에서는 228 사건 또는 228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 본성인들이 이 외성인들의 어떤 강압에 저항해서 어떤 그 민중 봉기를 일으켜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 본성인 관료들이 협상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장개석의 군대를 요청을 해서 장개석이 이제 그 군대를 파견해서 이 군사력을 보강한 다음에는 이걸 아주 유혈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3만 명가량의 희생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와 유사한 것이 1947년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사건.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죠. 시기도 비슷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 군대, 경찰이 또 제주도의 이런 민중들을 또 이렇게 유혈 진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제주 4.3의 희생자도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또 뭐냐? 이 장개석이 이렇게 민중들의 봉기를 유혈로 진압을 했던 것이나, 또 한국의 군대와 또 경찰이 민중들을 강제로 진압했었던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공산당의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대만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무장적으로 봉기를 하고 세력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이것이 이제 강제 진압을 하게 되는 동기였고, 우리 경우도 그 남로당이라고 해서 이제 남한에 있는 공산 세력들, 이들이 또 이 민중 봉기를 또 유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대만과 한국이 이러한 그 아픈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죠. 국민당이 지배하던 시기에 민난인들과 학카인들은 둘 다 차별받는 그런 집단이 되었고, 그 1992년에는 저는 호적법이 수정이 되면서
저는 이렇게 본성과 외성의 구분 자체가 줄어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학하인들의 어떠한 또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들의 이제 교육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되면서 지금은 이러한 뭐 본성인, 외성인, 또 학하인, 민난인들의 어떤 격차, 구분이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이 학하인들이 그들이 아까 우리가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고립된 하나의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들이 이제 60년대 이후 대만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 어떤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학하인촌을 떠나 이제 도시로 취업과 취약을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소수자로서 이제 차별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또 자녀에게 학하어를 가르치지 않고 숨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어떤 소수 집단에 있어서의 어떤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예요. 그 고유한 민족의 언어를 상실하게 되면 사실 정체성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하인들이 이제 어떤 학하 문화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 이제 학하어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어떠한 문화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에 학하 권익 촉진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우리 모어 되찾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하어를 다시 자녀들이 학습을 하고 이제 계승할 수 있는 이 언어 문화 운동을 통해서 어떤 문화 정체성과 집단 권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점은 캐나다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퀘벡에 있는 프랑스계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리를 주장을 할 때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이 바로 공식어에 프랑스어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첫 번째가 바로 그 공용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만이 아니라 프랑스어도 공식어가 되고 어떠한 공식 문서에 또 프랑스어가 표기가 되고 또 학교에서 또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바로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소수 집단의 정체성,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정당한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이제 학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좀 있고요. 또 이쪽에 그 중국에는 또 대학 중에서도 학하의 어떤 문화를 다시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에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도 나와 있고 또 아까 우리가 2005년에 원주민 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010년에 학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대만 정부가 그래도 계속해서 인정의 정치를 한 거죠. 원주민들이 그들의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학하인들이 그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반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 철저하게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단기적으로 와서 일정 기간 체류하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이들의 어떠한 그 송출과 채용에 있어서 민간 중개업자들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대만에서의 외국인 그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아요. 이것은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대만의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한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렀는데 대만의 청년들은 대만을 지옥의 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도 처음 임금이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대만에는 대기업이 많지가 않고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또 임금이나 복지가 상당히 낮은, 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이제 대만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앞섰던 것이 그래도 이 이주 노동자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3년, 또 6년, 그리고 지금은 9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뭐, 불가피한 거죠. 이제, 처음에 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숙련된 노동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더 이제 붙잡아 두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취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죠.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요. 그리고 또 대만이 또 우리보다 또 앞서 있는 것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 산재보험을 받는,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대만이 이러한 또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해서도 개선되어 있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사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들은 일종의 사적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많은 인권 침해에 더욱더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대만에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오더라도 대체로 이러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이런 돌봄 노동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중국 동포들은 일종의 방문 허가제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간병인들 중에 많은 것이지, 이들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는 이쪽 분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이렇게 대만에서 이런 돌봄 노동자들,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는 대만 여성들의 어떤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 노동이나 또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근데 정부가 그것을 뭔가 국가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보다 더 저렴하게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 여성 인력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낮은 임금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대만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바로 여성 돌봄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래서 한때 이 대만에 있는 이런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이 일요일 날은 쉬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일요일 날은 쉬게 해달라. 근데 이것도 이제 지켜지지 않았다가 결국은 이제는 일요일은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벌어질 만큼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억압적인 노동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혼 이주 여성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일종의 국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후속 세대를
생산하는 일종의 인구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구 집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대만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일종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우리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있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떠한 취업이라든지 가족 상담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건강, 의료 등등에 있어서 사실 다른 어느 이민자들 집단과 비교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하고 유사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서로 구성해서 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07년에 입출국 및 이민서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민청과 같은 이런 전담 부서가 이제 생겨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청이니 또 동포청이니 이러한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이민을 전담하는 부서는 법무부의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 본부라고 하는 이게 참 애매하죠. 본부는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청이나 처로 이렇게 그런 지위가 아닌 법무부의 하나의 부서로서 이제 기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더 이게 이민 사회가 되고 다문화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그 이민자의 어떤 그 관리 또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부 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미루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부처를 만들고 그것을 어느 그 기관이 담당할 건지 그리고 그 전문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충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민 정책 또는 이민 뭐라고 할까요? 이민 연구와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바로 이러한 이민 관련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끝으로 대만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대만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대만 내에서의 어떤 민족 정치와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항 세력인 진보당이 이제 출연을 하고, 근데 이제 국민당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만의 어떤 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 지지 세력이라고 한다면 민주진보당은 이제 본성인들, 원주민들 또는 소수자들, 그러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야당 세력이었었죠. 그래서 그 국민당은 어떤 원래부터 자기들이 이제 주창하는 것이 이제 중국 대륙의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요? 국토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후퇴했을 뿐이지 다시 본토를 회복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반면 이제 민주진보당은 대만에서의 어떤 선주민들, 대만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지지 세력들이 바로 이제 소수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당이 어떠한 그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원주민이나 하카인들에 대해서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의 하나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러한 그
이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다 더 소수민족의 친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 그들에게 기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민주진보당이 이제 대만의 4대 민족설을 이제 주장을 하죠.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원주민, 하카인, 민난인, 외성인의 민족들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다.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러한 대만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어떠한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그 비전으로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그 본성인들의 또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은 민주진보당이 이제 정권을 이제 처음으로 탈환하게 되면서 바로 이런 다문화주의 정책이 그 대만 정부의 하나의 그 이념으로 정책으로 실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가 일종의 그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분열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게 두 개를 통합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도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이러한 그 분열과 대립을 하나의 대만인으로 4대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대만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묶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도입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의 시기와 조건에서 출현했던 그러한 사상이라든지 정책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식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어찌 보면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보다 일반적인 것에 하나의 표출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사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이번에 그 기말고사가 비대면으로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오픈북 형태로 질문을 내게 되는데 내가 전 그 출제하려고 하는 시험 문제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뭐 어떤 단순한 암기는 그냥 찾아보면은 답할 수 있죠. 오픈북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들 간의 어떠한 연관성을 찾고 그것을 좀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에 여러분이 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개별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결이 되어야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더 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다문화주의는 상당히 이 국가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과 대만인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활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캐나다, 호주 등등의 국가에서 하는 일종의 국가 주도의 다문화주의가 공통적으로 다문화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주민 소수민족의 관리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겉으로는 그 각각의 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것을 표방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우리가 하나의 그 통일된 체계 안에서 관리하느냐, 그러한 측면이 사실은 보다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를 비교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만이 한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훨씬 더 앞선 그런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앙이나 지역이나 지방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헌법이나 사법, 입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굉장히 다른 거죠. 예. 그리고 또한 그 대만에서의 다문화주의의 특징은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있어서의 정책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입안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고 그것을 실제로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사회 간에 이러한 정책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다문화주의가 대만에서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일찍이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실행되는 것은 우선 출발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대만은 처음부터 거기에 원주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존재했었고 또 하카인, 민난인들이 같은 한족이긴 하지만 소수민족으로서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1980년대부터 원주민 운동 또 하카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그 권리를 이제 인정받는 그런 그 일종의 인정의 정치를 한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죠.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는 그 결국 이민자들, 뭐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중 여성과 같은 아주 짧은 기간에 들어온 이런 이주민들의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문화나 언어나 정체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건 아니죠. 또 화교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인구라든가 영향력에서 미미했기 때문에 화교들이 그들의 권익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대만의 경우에서는 원주민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하카인들이 12%를 차지할 만큼 이러한 어떠한 대만에서 처음부터 원주민들과 소수민족이 존재했고 그들이 어떠한 그 인정의 정치, 예? 그다음에 그 문화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되어 왔던 그 경험, 또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 또 인권 운동가들과 같은 시민 사회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전개했다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시민 사회의 역할이 컸잖아요. 우리가 그 과거 그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 노동자들 또는 정치 그 민주화 운동을 이제 전개하면서 이 시민 사회의 영향력이 정말로 정부를 견제할 만큼 크게 성장을 했고 이러한 시민 사회가 80년대 이후로 새로운 하나의 집단으로 등장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중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것이 또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시민사회와의 정책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 보다 더 진보화된 하나의 다문화 정책 또 외국인 정책을 전개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에서는 강력한 정부도 있었지만 또 강력한 시민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 연대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진일보된 하나의 뭐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서는 사실 그 정부가 강력하지만 거기는 중앙 정부가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정책을 전개하기가 어렵고 또 일본의 시민사회는 되게 풀뿌리 차원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하나의 운동이지 하나의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그 집결되고 영향력 있는 운동을 전개하지를 않아 왔던 거죠. 이것이 결국은 정부로 하여금 이런 이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외국인 정책이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외국인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하나의 운동이지, 이것이 하나의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정책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 또 시민사회,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은 민족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삼국 간에 있어서의 하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의 한국사회학에서 출판했던 그 논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징 또는 발전이라고 하는 논문, 우리 그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또는 우리 그 수업의 교과서인 동북아시아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또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수업 시간에, 이 제한된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 있어서의 어떤 이민 정책 또는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소개했던 저의 그 논문, 그리고 또 저서의 또 결론 부분을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